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항공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속도는 눈부시게 빠르다. 공중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필요성에 힘입어 양측은 가능한 한도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줄 무기를 희망하며 척도를 확실히 그들의 쪽으로 기울이려 했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공화국은 히틀러가 루프트와페에 충분한 질적 우위를 제공하여 동맹국이 가진 양적 우위를 맞추기를 희망했던 많은 터무니없는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도 새 항공기 개발 방식에서 창의적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1940년대 초반의 전투기 디자인 추세를 거스르는 몇 가지 독특한 동맹국의 프로토타입 비행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피트파이어, 머스탱, 허리케인과 같은 호흡으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항공 역사의 니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드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비커스 웰링턴은 아마도 핸들리 페이지, 할리팩스와 전설적인 앱으로 랭커스터와 같은 새로운 sen진 유형이 도입되기 전까지 영국 공군의 가장 능력 있는 폭격기였습니다. 유명한 엔지니어인 세어 바네스 월리스 경의 지오대식 공기 프레임 디자인을 통합하여 부하를 지탱하는 구성원들의 나선형 교차, 바스켓 위브로 구성된 공간 프레임을 생성하는 웰링턴은 놀랍도록 튼튼한 비행기였고 여러 역할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1939년 메서슈미트 BF-109과 같은 고급 독일 연방공화국 전투기로부터의 위험이 명백해지자 영국 항공부는 독일 연방공화국 전투기와 방어용 대공포 위를 날 수 있는 매우 고고도 버전이 웰링턴을 개발하는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요구사항 OR-94로 명명된 이 항공부는 35,000피트에서 순항할 수 있는 비행기를 명시했는데 이는 당시 주요 독일 연방공화국 전투기인 BF-109의 도라 모델의 표면 천장인 2,200피트 이상입니다. 또한 이 비행기는 2,200마일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놀라운 고도에서 작동하는 승무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압력화된 선실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커스 팀은 12피트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2개의 14기통 1400마력의 브리스톨 헤라클레스 도의 방사형 항공 엔진으로 구동되는 웰링턴 마크 V를 제작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변경은 코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압력화된 선실을 수용하기 위해 코총이 삭제되고 전체 전방 부분이 거의 고래와 같은 형태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3명의 승무원이 운용하였고 조종사는 이제 기체 상단의 수송돔에서 바라보며 항해사는 작은 조망구가 있는 총알 모양의 전방 코 섹션에 앉아 외부를 관찰하였습니다. 나머지 승무원은 무선 조작사와 압력화된 조종실에서 페리스코프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후방 터렛을 조작하는 포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40년 말에 처음 비행한 헤라클레스 방사형 엔진은 고고도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곧 증명되었고 단 3대의 항공기만이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커스는 1600마력의 롤스로이스 메릴린 60 엔진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엔진은 새로운 앱으로 랭커스터 폭격기와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막9의 힘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훨씬 더 만족스러웠고 비커스는 1941년 말에 마크 스시스의 초기 생산 주문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때쯤에는 공군성이 프로젝트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 폭격은 대기 중에서 목표를 공격하는 매우 부정확한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웰링턴 마크 VI의 고도의 절반에서 비행하는 일반 폭격기조차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고고도 비행은 많은 유체를 사용해 메릴린 엔진을 작동시키는데 문제점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엔진이 종종 정지하는 위협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커스는 63대의 메릴린 엔진을 다룬 막스 웨일즈를 만들었지만 실제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찰 및 패스파인더 역할에 사용하려는 계획이 제안되었지만
고성능 모스키토의 도입으로 이러한 계획은 보류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짧은 시험 운행을 거치고 심지어 1943년에 모두 폐기되기 전에 고급지 라디오 폭격 장비의 훈련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폭격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무장이 강해지며 발전된 방어구와 자체 밀봉 연료 탱크 등으로 많은 피해를 감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공군은 더욱 빠르고 강한 전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특별한 전투기인 벨 P-39 에어라 코브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P-39이 당시의 다른 전투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엔진의 위치라는 주요한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코 부분이 아니라 P-39의 엔진은 조종사 뒤쪽에 몸체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강력한 37mm T9 대포를 코 부분에 설치하기 위해 P-39의 수석 엔지니어 HM 포이어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의 추가적인 장점은 훨씬 더 공기역학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고 좁은 코 섹션으로 인해 항력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P-39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세발식 착륙 장치로 이는 결국 Z시대 동안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P-39은 미국 육군 공군에서 그다지 눈부시지 않은 경력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대서양 건너 영국 왕립 공군은 그것을 혐오하고 호커 허리케인과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까지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의 앨리슨 RV-12 엔진은 서유럽 연합의 고도 전투에서 간단히 힘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부 전선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이 전술 폭격기를 많이 사용하여 군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전투가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P-39은 그것의 견고함과 화력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의 조종사들에게 사랑받았고 그것은 그것의 미국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비행기로 채택되어 소비에트 연방 공군의 칭찬이었습니다. 1949년까지도 소비에트 연방 조종사들은 그들을 너무 좋아해 포기하지 않고 비행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또한 P-39의 성능을 거의 모든 방면에서 향상시킨 개선된 버전인 P-63 킹코브라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P-39은 당시 유일한 중간 엔진 전투기는 아니었으나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을 위한 항공모함 탑재형 변형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육상 기반의 선조와 다른 벨 XFL 에어 보니타를 한 대만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3륜 착륙 장치를 포기하고 대신에 더 전통적인 꼬리 바퀴와 대게 착륙할 때 방어선을 잡기 위한 꼬리 훅을 채택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군이 요구한 다른 요구사항에는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더 큰 날개와 부력 장치가 장착된 날개, 그리고 적폭격기 대형진에 투하할 예정이었던 폭탄을 운반하기 위한 10개의 작은 베이가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에어보니타는 더 전통적인 그루만 F 와일드캣에 밀려났고 이 와일드캣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벨은 또한 P-39의 새로운 변형인 P-76에도 참여했으며 이는 엔진의 고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전시 요구로 인해 3,000대 계획이 보류되었고 벨은 보잉 라이센스 하에 B-29 슈퍼포트리스 제작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벨은 중간 엔진 전투기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1942년 일반 모터스 자동차 회사의 피셔 바디 부서는 미국 육군 항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높은 상승률을 가진 항공기에 대한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적폭격기를 최소한의 경고로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전투 고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피셔는 가능한 한 미국 항공산업 내에 이미 사용 가능한 공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과 유지 보수를 가속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제작한 항공기인 P-75이며 이는 이글이라는 이름의 프랑켄슈타인 전투기였습니다. 이는 북미 P-51 머스탱의 외부 날개 패널, 더글라스 SBD 다이브 폭격기의 꼬리 조립체, 그리고 해군의 포트 F-4U 코르세어의 착륙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1943년 초에 초기 프로토타입 작업이 진행되면서 동맹국이 더 많은 공격 작전을 시작함에 따라 항공기의 예정된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과 태평양의 축국을 공격하는 폭격기를 위한 장거리 호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P-75은 장거리 호위 전투기로 재작업되었고 미국 육군 항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 피셔에게는 둘 500대의 P-75A 주문이 약속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17일에 첫 비행을 한 P-75 시험 프로그램은 주로 항공기의 강력한 엔진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자의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성능이 입증된 머스탱보다 나아지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빠지면서 수용 시험을 완료하기 전에 주문을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항공기들은 마지막 날을 앨리슨 엔진 개선 테스트 작업에 소비했습니다. 1943년 이탈리아가 연합국으로 전환한 덕분에 이탈리아와 독일 연방공화국 부품을 사용해 개발된 피아교 P1192 이 카테고리에서 명예 언급을 받았습니다. P39에 비해 P119은 더 빠르며 최고 속도는 시간당 400마일에 이르렀고 무장은 20mm 대포 하나와 12.7mm 기관총 4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연합국과 휴전 체결 시 프로젝트는 고급 단계에 있었지만 취소되었습니다. 맹크스는 플래시 고든이나 댄데어의 영역에서 찾을 것 같은 것보다 더 많이 보이며 기본적으로 장거리 호위 전투기인 꼬리 없는 폭격기 방어자에 대한 영국 핸들리 페이지 회사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념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핸들리 페이지는 테스트와 시연 목적으로 하위 규모의 개발 항공기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였고 이로 인해 맨크스가 생겨났습니다. 이 이름은 꼬리가 거의 없거나 없는 맨섬에서 발견되는 고양이 종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말한 고양이와 같이 맨크스는 중앙에 위치한 작은 수직 꼬리핀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꼬리 부분이 없었습니다. 날개 주 평면은 두 섹션으로 구성되었고 더 두꺼운 내부 섹션은 2개의 드 하빌랜드 GP 메이저 II 엔진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푸셔 구성으로 배열된 두 프로펠러를 회전시켰고 이는 당시 전투기에 대한 독특한 디자인 선택이었습니다. 내부 섹션은 직선의 선행 및 후행 가장자리 선이 주어졌으며 외부 섹션의 선은 고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뒤로 밀려 있었고 각각의 팁에는 수직 안정기와 러더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와 관찰자는 눈물 모양의 선체에 탄뎀으로 앉아 있었고 주변의 무거운 유리 덕분에 훌륭한 전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비행 중에 가능한 한 많은 독특한 항공기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를 탈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선체의 원뿔형 뒷부분을 투하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관찰자가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크스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주 착륙 장치가 수축되는 동안 기체 앞바퀴는 비행 중에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유일한 프로토타입은 1940년에 완성되어 택시 시험을 시작했지만 매우 빠르게 날개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시험 비행을 실시하기 전에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핸들리 페이지의 전쟁의 압박이 프로그램을 방해하면서 만크스에 대한 작업은 느려지게 되었고 항공기의 무게에 대해 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설계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9월 12일 항공기는 다른 택시 시험을 진행하던 중 잠시 공중에 떠올랐고 지구로 돌아오기 전에 12피트의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고 비공식적인 첫 비행조차도 코바퀴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핸들리 페이지의 수석 시험 조종사인 제임스 리처드 탈보트가 조종하는 이 항공기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된 것은 1943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캐노피가 분리되어 탈보트가 비행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계획된 시험 비행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맨크스는 30회의 짧은 시험 비행을 수행해 1940 본년 12월 3일까지 총 7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시험 조종사인 에드가 라이트는 핸들리 페이지 헤르메스 항공기 시험 비행 중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맨크스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쳤고 1946년 4월에 단 한 번의 비행만 더 이루어진 후에 보관 처리되었습니다. 핸들리 페이지는 프로젝트 성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제트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를 제안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유일한 프로토타입은 1952년에 폐기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체된 10년 후에 군용 항공기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임자들보다 약간 개선되었을 뿐이었던 시기에 1930년대 후반에는 잠재적 적군보다 더 나은 항공기로 재무장할 필요성에 의해 설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1939년 11월 27일 미국 육군 항공단은 제안서 R-40C를 미국의 수많은 항공기 제조업체들에게 발행하였습니다. 이 제안서는 고성능과 무거운 화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투기 설계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시야를 제공하는 새로운 고급 전투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요화하였는데 이는 공중전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 R-40C로 불리는 이것은 1941년 6월 20일에 미국 육군 항공군으로 재명명될 미국 육군 항공군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설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참가한 회사 중에서 세 회사는 자신들의 설계가 프로토타입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모두가 푸셔 구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즉 프로펠러를 항공기의 뒷부분에 배치하여 조종색의 최상의 전방 시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벌티 회사의 XP-54 스우스구스는 1943년 1월 15일에 처음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럭히드 P-38 라이트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쌍둥이 붐 구성을 도입한 이 항공기는 고급 프라트 앤드 위트니 X-1800 엔진으로 구동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취소된 후에는 그 자리에 라이커밍 XH-2470이 설치되었고 이는 2300마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고고도 비행을 위해 조종실은 압축되었고 조종사는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 아래쪽에서 내부로 들어갔고 그 후에 정기적으로 조종석이 내부로 들어가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무장은 2개의 강력한 37mm 대포와 2개의 표준 넌 59경 기관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독특하게도 2대의 기관총은 목표물에 훈련시킬 수 있는 이동식 마운트의 위치에 있어 XP-54에게 진정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항공기의 성능은 최선의 경우에도 미약했으며 운용 중인 전투기들이 이미 400마일을 넘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381마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계속되자 미국 공군은 이 디자인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 항공기는 부품 부족으로 인해 지상에 머무르기 전에 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행한 커티스 라이트의 XP-55 어센더는 후퇴 날개를 사용하였고 XP-54처럼 원래 X-1800 엔진으로 구동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떠날 때 회전하는 날개에 의해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종실에 프로펠러 분리 레버를 받았습니다. 무장은 2개의 20mm 대포와 2개의 29경 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943년 1월 13일 첫 비행 후 단 4개월 만에 추락하여 짧은 생을 마감했고 시험 비행사 하비 그레이는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약간 수정된 프로토타입은 1944년 1월 9일에 처음으로 비행했고 이어서 첫 번째 비행기의 추락 후 더 많은 디자인 변경 사항을 포함한 세 번째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성능이 XP-54보다 약간 더 좋았지만 XP-55는 여전히 일반 전투기에 비해 부족했고 이 성능 결핍은 새로운 제트 전투기의 도입으로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5년 5월 27일 오하이오주 라이트필드 공중쇼에서 세 번째 프로토타입이 적어도 배럴롤 도중 추락 조종사 윌리엄 C가 사망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급진적인 삼중주 중 하나인 노스롭에 거의 은밀하게 보이는 XP-56, 즉 블랙 불릿이 있었습니다. 드래그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퓨즈라지를 가지도록 설계된 이 비행기는 전체 크기의 수평 꼬리처럼 보였고 퓨즈라지 아래의 작은 수직 안정기만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장이 2개의 20mm 대포와 4개의 59경 기관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43년 9월 30일 첫 비행을 한 XP-56은 그 경쟁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특히 XP-56의 최고 속도인 시간당 465마일 덕분에 XP-54는 더욱 느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XP-56은 안정성 문제로 인해 노스롭이 신속히 수직 안정기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비행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고속 택시 운행 중 타이어가 터져서 손실되었지만 다행히도 시험 비행사 존 마이어스는
사소한 부상만 입고 탈출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1944년 3월 23일에 비행을 시작했지만 안정성 문제가 계속되었고 단 10회의 비행 후에 프로그램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진서 R-47에서는 실제 운용 가능한 항공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이 항공기술의 경계를 밀어내어 공중 우위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연구는 특히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 새롭고 더욱 급진적인 제트 항공기에서 더욱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의 독특한 프로토타입 비행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이 비디오와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 감사. 다음에 뵙겠습니다.